정중앙 센터가 아픈 사람, 몸통이 아픈 사람 이런 분들은요 쉬세요. 휴식. 네. 그래서 본인 아니고요. 저 쉬어도 돼요? 저거 이렇게 진료 거부 안 되니? 슈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신발 말고 발 아파서 오는 환자분들 중에 제일 많이 아파서 오는 뒤꿈치 부위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뒤꿈치 아파서 오는 질환 중에 간호팀장님이 알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질환이 뭐가 있죠?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이 어디 생겨요? 여기. 어디? 여기. 족저근막이 어디 있는데? 여기. 요렇게. 그럼 맞아. 근데 제일 많이 어디 아프다 그래? 뒤꿈치, 오. 아치. 내 나이제. 그러면 여기가 아프면 족저근막염이야? 네. 여기가 아프면? 네. 여기가 아프면? 네. 일 수 있지만 족저근막염의 족저, 발바닥 전체를 싸고 있는 얇은 막이 족저근막인 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대부분 아파서 오시는 건 뒤꿈치예요. 뒤꿈치를 아파서 오시는데 뒤꿈치에 여기가 아프냐, 여기가 아프냐, 여기가 아프냐가 다 원인이 달라요. 족부를 하는 사람들조차 이제 그 진단을 해내는 거, 감별을 해내는 게 항상 저희가 어려운 숙제인데, 그래서 족부하는 선생님들은 항상 발을 만져보죠.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이제 환자분들이 왜 다 똑같은 데 누르냐고 하시지만 저희는 그 위치에 따라 진단명이 싹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의 메인은 족저근막염인 줄 알았는데 족저근막염이 아닐 수 있다. 족저근막염 사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치료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방층 증후군이라고 아실까요? 예. 알아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대본 보고 얘기하지 말고 아냐고요. 지방층 증후군, 지방 패드 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지방 지방 패드, 그러니까 살덩어리 진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 어디 생기게요? 뒤꿈치요. 오, 똑똑해라. 방금까지 뒤꿈치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되게 쉬워요. 뒤꿈치에 살이 얕아져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뒤꿈치에 이렇게 뼈가 있고, 뒤꿈치 뼈가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밑에 있는 살이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가 납작해지면서 이렇게 닿는 거예요. 제가 참고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제일 이해가 쉽죠? 이렇게 통통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돼버리면서 뒤꿈치에 충격이 가는 거죠. 이 그림 보여요? 네. 진짜요? 오늘 영혼 있는 거죠, 둘 다? 둘 다 영혼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뒤꿈치에 받쳐주는 충격이 없어졌다 보니까 이 뒤꿈치가 이렇게 걸어요. 이러면 안 아파요? 아프지. 그게 이제 족저근막염 진단이라기보다는 지방 패드 증후군, 지방층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은 왜 생길까요? 왜 생기나요? 네. 지금 거의 반사당한 느낌인데, 족저근막염은요, 발바닥을 많이 쓰시면서 이 얇은 막에 너무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면서 미세 파열이 조금씩 생기면서 족저근막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쌓이는 거를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고, 실제로 뒤꿈치보다는 조금 앞쪽 그리고 안쪽, 그래서 뒤꿈치의 안쪽 앞에가 족저근막염 후발 위치고, 지방층 증후군, 지방 패드 증후군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딱 정가운데를 아파요. 대부분 그냥 뼈 센터 정중앙을 아파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할 때 이 뼈를 이렇게 자꾸 눌러봅니다. 물론 여기가 아프시기도 하겠지만 이 지방층 증후군은 쉽게 얘기하면 지방이 못 받쳐줘서 뼈다귀에 타박을 계속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멍든 거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옆으로도 눌러보고 직접 체중이 걸리는 부위를 눌러봅니다. 그래서 위치가 뒤꿈치긴 하지만 족저근막염은 조금 더 앞쪽, 안쪽, 지방층 증후군은 그냥 뒤꿈치 정 가운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두 개가 따로따로일 때도 있고 두 개가 섞여 있을 때도 있어요. 어느 정도 활동했냐에 따라. 자, 그러면 네. 거울 없고 지방층 증후군이 왜 생길까요? 왜? 뒤꿈치잖아요. 자꾸 박혀가지고. 쳐다보지 마, 웃겨거든. 자꾸 박혀서, 그러니까 많이 써서. 네, 자꾸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고, 또 이제 이게 지방이잖아요. 네. 연세가 들고 하면서 네. 이제 지방층이 얇아지거나, 네. 또 컨닝 금지. 체중이 조금 컨닝 금지. 네. 네. 내놔 이제. 일단은 그 말씀 다 하시긴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반복적인 충격. 많이 쓰고 많이 걷고 하시는 분들, 뭐 10,000보, 30,000보 이렇게 걷는 분들. 두 번째가 뭐 노화를 느끼시나요? 네, 어디서? 피곤해. 네.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사실 얼굴이죠, 피부. 피부에 탱글거림이 처지는 것처럼 뒤꿈치의 지방층도 처지고 뱃살도 처지고 다 처지고 느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체중. 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지만 몸무게 1kg당 발에는 3, 4kg가 증가하는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10kg의 체중이 늘었다면 매일 쌀 한 가마니를 메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충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지방층 증후군의 치료를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게 지방이 밑에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뼈가 닿는 수준이니까. 그러면 지방을 이식하면 어떨까요? 내 뱃살에서 떼가지고 뒤꿈치에다가 이식을 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걷기 때문에 지방의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층 증후군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타박이 생겨서 아프니까 족저근막염처럼 주사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발바닥에 주사 자주 맞지 마세요. 특히 이 지방층 증후군의 뒤꿈치 통증은 주사를 맞으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 있기는 하니까 통증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단 그 지방이 더 녹아서 더 얕아지고 또 짧은 시기 안에 다시 통증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맞는 빈도가 점점 짧아지다가 그 다음이 되면 주사를 맞아도 아픈 시기가 오고 그때는 그 지방이 회복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려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던 뒤꿈치의 주사 치료는 안 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럼 뭐 물리치료나 약만 먹고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맞아요. 약 먹고 물리치료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노화를 제외하고 과체중, 살 빼시고 으악! 나도 요새 다이어트 하는데 힘들어. 그래서 살 빼시고 두 번째 활동량을 좀 줄이세요. 이 두 개를 해야 낫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부딪혀서 아픈 건데 쉽게 얘기해서 계속 때려서 멍들었는데 이 멍이 빠지려면 최대한 여기를 안 쓰고 안 만져야지 멍이 빠지는데 맨날 때리면 그 멍이 빠져요? 안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활동량 조절과 체중 조절, 걷는 양 조절, 그리고 뭐 조금 신발에 대한 변화들 이런 게 거의 치료의 절반 이상이고 그 외에 소염제나 아니면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병행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는 아까 제가 지방이 녹을 수 있다고 했지만 충격파 치료는 조금 도움은 되긴 하지만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통증이 좀 줄어든 뒤에 하시는 걸 조금 권장드립니다. 내놔 이제. 우리가 뒤꿈치 아프면 실리콘 깔창 밑에 되잖아요. 네. 실리콘 깔창만 되면 되나요? 아니면 깔창 추천해 주실 만한 것도 있으실까요? 일단은 충격 흡수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 파는 실리콘 깔창들 뭐든 뒤꿈치에 대주시면 좋아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안에서 반드시 실내화 신으시라고 얘기합니다. 지압 슬리퍼 안 되고요. 지압 슬리퍼 안 되고 진짜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지압은 거의 자해 수준이거든요. 지압 슬리퍼는 안 되고요. 그
뒤꿈치에 대한 그냥 보호만 돼도 되니까 그냥 싼 슬리퍼, 그냥 퐁신퐁신한 다이소 특정 언급해도 되지. 다이소나 아니면 그냥 마트에서 파는 몇천 원짜리, 인터넷에서 파는 몇천 원짜리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줘도 되니까 맨발로 다니는 환경을 줄이자. 그래서 수면 양말을 집안에서 신고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화 안에는 그냥 말랑한 실리콘 패드, 그건 역시 다이소에 팝니다. 그런 것들 몇천 원짜리 그냥 사셔서 충격만 줘도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리콘 깔창 말고 원장님이 만드신 깔창 있잖아요. 저도 지금 신고 있는데 그거는 어때요? 내가 도움이 만든 거? 될까요? 막 날라와. 오, 뭐. 또 왔어 우리 개그맨. 왜요? 일단 제가 열심히 만든 깔창입니다. 닥터 포디. 네. 제가 돈 주고 산 내돈내산 깔창입니다. 네. 깔창이 가격이 좀 나가요. 근데 좀 전까지 제가 그냥 다이소에서 사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방층 증후군인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실리콘을 뒤꿈치에 대 주셔도 어느 정도 회복은 하는 거고요. 질문이 제 깔창이 어떠냐고 했기 때문에 제 깔창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운동화하고 조금 결합이 되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꿈치에 충격이 흡수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충격이 좀 보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힐컵이라고 하는 이 뒤꿈치가 좀 높아야 돼요. 좁고 높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살이, 뒤꿈치에 살이 빠졌잖아요. 빠졌기 때문에 뒤꿈치에 살이 이렇게 모아져야 돼요. 이렇게. 뒤에가 뚫린 신발, 슬리퍼나 이런 거 크록스를 많이 신어버리면 뒤꿈치가 더 짜부돼요. 모이지 않고. 그래서 호떡처럼 더 눌려버리는 거죠. 근데 뒤에가 이렇게 힐컵이 높고 좁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내놔 이제. 자, 크록스. 짜잔. 이렇게 넣고 다니셔도 되죠. 이렇게 넣고 다니시면은 뒤꿈치에 살을 모아주기 때문에 충격이 흡수되죠. 그래서 이 실리콘 깔창은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힐컵이 올라온 형태는 뒤꿈치를 모아줘서 살이 조금이라도 포동포동해지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깔창 어떠냐고 했으니까 도움이 된다. 먼저 얘기는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깔창이 아니더라도 운동화를 착용하되 뒤에가 이렇게 좀 힐컵이 잘 잡힌 운동화를 사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힐컵이 좀 모아지는 신발 좀 추천해 주세요. 힐컵이 모아지는 신발. 일단 슬리퍼, 크록스, 아까 얘기한 대로 샌들류는 다 안 돼요. 지금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는데 여름에 그래서 아파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일반적인 웬만한 운동화들 다 상관없어요. 웬만한 운동화들이 뒤에가 뒤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좀 신으면 된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뒤에가 막힌 신발을 신자. 그게 일단 첫 번째 지방층 증후군에 필요한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깔창을 넣어주시던 또는 실리콘 깔창을 넣어주시던 또는 운동화, 러닝화 중에 이제 쿠션화류 조금 충격이 흡수되는 것들. 보메로 18. 보메로 18. 보메로 18도 충격이 흡수되는 애들이고요. 그거 말고도 뭐 스케쳐스 아치핏 신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신발 가게 가서 좀 쿠션감이 있는 류를 신으시고, 얇거나 플랫하거나 로퍼도 안 돼요. 걔네는 뒤축이 있지만 바닥이 너무 얇기 때문에 이게 잘 접히면서 또 이 충격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얇은 신발은 피하자. 그래서 제가 모 회사, 컨버스 회사를 얘기 많이 하지만 너무 플랫하거나 그런 그 스니커주류의 신발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컨버스에 깔창 넣고 신으면? 안 들어가. 너무 깔창이 얇아서. 안 빠지는구나. 또. 깔창도 안 빠지고 안 들어가고 너무 낮아. 그래서 안 돼. 이 깔창이 됐든 무슨 깔창이 됐든 안 들어가. 거기다가 실리콘 깔창 깔아도 신발이 붕 떠. 안 돼. 물론 컨버스 좋아하시는 분 얘기할 거예요. 목이 있는 컨버스가 있다고. 근데 그 깔창 안 빠져요. 그 깔창 넣으면 좁아서 안 돼요. 그래서 깔창을 좀 착용하거나 실리콘 깔창 하실 분들은 조금 낙낙한 신발에 적용하시는 게 맞아요. 생활 습관 변화를 좀 중요하게 해야겠군요. 네, 그래서 뒤꿈치 아파서 오신 분들 중에 족저근막이 하면 그거에 또 맞춰서 충격파 치료도 하고 뭐 깔창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뒤꿈치 정중앙, 아까 오늘 계속 얘기하는 이 정중앙 센터가 아픈 사람, 몸통이 아픈 사람, 이런 분들은요, 쉬세요. 휴식. 네, 너무 열심히 사셔서 아픈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걷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다시 해봐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적정히 좀 쉬셨으면 좋겠고,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족저근막염 환자들이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는 제발 쉬세요. 실내 활동 자체가 쉬는 게 아니라 더 충격을 주는 활동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집안에서의 패턴을 좀 바꾸시고, 그다음에 수면도 12시 넘어서 자면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11시에는 좀 주무시는 걸 개인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네. 제가 치료를 하면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한국 사람 마인드. 빨리. 맞아. 맞아. 빨리 주사 맞고 낫게 해주세요.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이 말을 너무 많이 듣는데, 뼈가 부러지면 수술해서 빨리 낫게 하면 됩니다. 뭐가 어디가 찢어졌으면 빨리 꼬매면 낫습니다. 근데 충격이 많은 건 충격을 줄여줘야 낫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사신 만큼 또 적정히 잘 휴식하시는 분들이 건강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아니고요. 저 쉬어도 돼요? 안 돼. 조금 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뒤꿈치도 안 돼. 저하고 질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리콘 패드를 깔으세요. 네, 뒤꿈 당장 진료 볼 거야. 네. 저거 이렇게 진료 거부 안 되니? 아무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꿈치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다들 그냥 족저근막염이다 라고만 얘기하시는데, 족저근막염의 사촌격인 지방층, 지방 패드 증후군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건 절대적으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걸 피하자, 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한 가지 더, 다이어트 하라고 그랬잖아요. 체중 있는 분들 냅다 러닝 뛰지 마세요. 그것도 과체중으로 충격을 누르는 거잖아요. 일단 자전거 타기나 수영처럼 체중이 안 가해지는 것, 또는 그냥 웨이트 종류의 운동을 하면서 식단 조절을 하고 어느 정도 몸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러닝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살 빼라고 했더니 이제 뒤꿈치 아픈데 가서 또 뛰고 아파요라고 오거든요. 그럼 진짜 서로 답답해져요. 그래서 운동 종류도 잘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나도 빨리빨리 좀 끝내자. 빨리. 나도 한국 사람. 빨리 퇴근. 빨리빨리. 자, 오늘 빨리빨리 끝내는 거, 이미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긴 한데, 빨리빨리 끝내는 걸로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슈빠. 감사합니다. 피곤해. 감사합니다도 안 하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하면 다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슈빠.